나도 옛날엔 잘 나가던 회사 임원이었어. 이 나이에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고.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 70살입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지만 14년 전만 해도 저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종합 상사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며 30년을 근속한 베테랑 과장이었으니까요. 1978년에 입사해서 2008년에 퇴직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인사고과에서 하위권에 든 적이 없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가장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후배들은 저를 롤모델로 삼기도 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후배들에게 선물을 사다 주었고 야근하는 직원들에게는 제 돈으로 야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배려들이 쌓여서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선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주 업무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출 영업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건설 현장에 철강 자재를 납품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석유화학 플랜트에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이 일상이었고 1년 중 절반은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두바이의 사막에서 땀을 흘리며 협상을 벌이기도 했고 자카르타의 무더운 공장에서 품질 검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제가 따낸 계약 하나하나가 회사의 매출이 되었고 그것이 곧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두 아이를 번듯하게 대학까지 보냈고 서울 변두리의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한 채 장만했습니다. 32평 아파트였는데 당시 시세로 3억 원 정도 했습니다. 대출 없이 오롯이 제 힘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를 덮쳤고 우리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출 물량이 급감하면서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50대 이상 직원들에게 퇴직을 권고했고 저도 그 대상에 올랐습니다. 인사팀장이 저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이 성실하게 일한 제가 왜 퇴직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마지막은 너무 허무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저는 30년간 사용했던 책상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랍 속에는 해외 출장 때 받은 명함들, 성공적인 계약을 축하하는 동료들의 메모, 그리고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30년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 2억 1천만 원과 명예 퇴직 위로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2008년 당시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이 3천만 원 수준이었으니 7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은 셈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내와 함께 평생 알뜰하게 모은 적금도 5천만 원이 있었고요.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니 허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고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6시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9시가 넘어도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좀 쉬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58살이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의지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의지가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삼촌의 팔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삼촌은 고향인 충청남도 태안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분의 생신을 맞아 친척들이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태안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조개를 캐던 기억, 갯벌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닷바람 냄새를 맡으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삼촌 댁에서 하룻밤을 묵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몽산포 해수욕장 인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공사 현장과 함께 펄럭이는 현수막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로피안 리조트 분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축구장, 12개 넓이에 달하는 12만 평 부지 위에 거대한 건물들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원형 건물도 보였습니다. 평생 해외를 누비며 수많은 건설 현장을 봐왔지만 이렇게 야심찬 규모의 프로젝트는 처음이었습니다. 유로풍 복합 테마시설이라는 콘셉트가 한눈에 들어왔고 그 스케일에 압도당했습니다. 현장 입구에는 분양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상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상담소 내부에는 리조트의 완공 예상도가 대형 패널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로피안 복합 테마 리조트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총 855개 객실 규모의 초대형 복합 리조트로 워터파크와 영상문화 테마파크, 체험 학습장, 공연장, 심지어 드라마 세트장까지 갖춘 국내 최대 규모라고 했습니다. 완공되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상담사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치며 주변 경쟁 시설과의 비교표도 보여주었습니다. 대명 리조트나 한화 리조트보다 더 크고 더 다양한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시공을 맡은 회사가 삼부토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삼부토건은 당시 건설업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였고 연 매출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였습니다. 1558억 원 규모의 공사를 맡았다고 했으니 그 신뢰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상담사는 삼부토건의 회사 소개 자료까지 보여주며 이 회사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완공한 프로젝트들의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저는 30년 해외 영업 경험으로 수많은 사업 제안서를 검토해봤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인 설명은 드물었습니다. 신뢰가 갔습니다. 상담사는 분양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객실 한 호당 분양가는 1억 8천만 원이었고 분양을 받으면 등기를 통해 실제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등기제 분양이란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회원권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등기 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솔깃했던 부분은 연간 확정 수익률 8%를 보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분양받은 객실을 운영대행사에 위탁하면 리조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매년 분양가의 8%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사는 확정 수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리조트 가동률과 상관없이 무조건 8%를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해외 영업을 30년 동안 하면서 숫자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소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8천만 원짜리 객실 하나를 분양받으면 연간 1,44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만약 2개 객실을 분양받는다면 총 3억 6천만 원의 투자에 연간이 88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월로 따지면 240만 원입니다. 퇴직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서 매달 24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긴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였습니다. 당시 정기 예금 금리가 연 5% 수준이었으니 8% 수익률은 은행 이자의 1.6배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본인 소유의 리조트 객실이 있으니 연간 일정 일수는 직접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해마다 태안바다를 보며 휴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태안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했습니다. 태안은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몽산포 해수욕장을 비롯해 만리포, 꽃지 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해변이 즐비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수도권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이미 여러 펜션과 리조트가 성업 중이었고 이 유로피안 리조트가 완공되면 태안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태안군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관광 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팸플릿을 한 알음 받아들고 상담소를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콜로세움을 닮은 원형 건물의 골조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저것이 완공되면 정말 대단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2시간 동안 머릿속에는 온통 리조트 생각뿐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바로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팸플릿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보수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사치를 부린 적이 없고 항상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그런 아내였기에 이런 큰 투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내는 혹시 사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삼부토건이라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으니 사업이 중단될 리가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서두르지 말고 더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유로피안 리조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삼부토건의 재무제표도 찾아보고 분양형 리조트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당시에는 분양형 호텔이나 리조트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습니다. 확정 수익률 8%를 내세우는 상품들이 여기저기서 분양되고 있었고 실제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후기들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공사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아내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크레인과 레미콘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분양 상담소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현재 분양률이 70%를 넘었으며 서둘러야 좋은 위치에 객실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현장을 직접 보고 나니 신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해외 영업을 하며 쌓아온 경험과 판단력을 믿어보겠다고요. 우리는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 2억 1천만 원과 위로금 3천만 원 합쳐서 2억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평생 모은 적금 5천만 원을 더하면 2억 9천만 원입니다. 두 개의 객실 분양가 3억 6천만 원에는 7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취등록세와 기타 부대 비용까지 생각하면 약 1억 1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대출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빚을 지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득했습니다. 대출이자가 연 6%라면 월 55만 원 정도입니다. 리조트 수익금 월 240만 원에서 대출이자 55만 원을 빼도 185만 원이 남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지는 빚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 투자는 해볼만 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이고 그것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아내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도 노후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로는 생활이 빠듯할 것이 분명했고 그렇다고 다른 마땅한 투자처도 없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라 주식시장은 폭락한 상태였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9월의 어느 날 저는 아내와 함께 다시 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유로피안 복합 테마리조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과 빚까지 합쳐서 투자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확정 수익률 8%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해 겨울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안까지 2시간을 달려 도착한 현장에는 거대한 골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을 닮은 원형 건물 2동이 웅장하게 솟아 있었고 그 옆으로 여러 동이 숙박시설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크레인과 레미콘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내 이름으로 된 객실 2개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나중에 손주들에게 보여주려고요. 할아버지가 이 멋진 리조트의 주인이라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태안 유로피안 리조트 관련 뉴스를 검색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포털 사이트에 유로피안 리조트를 검색하면 가끔 건설 관련 기사가 나오곤 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태안군에서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기사, 충남도에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기사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분기마다 공사 진행 상황을 담은 소식지를 보내왔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고급 용지에 공사 현장 사진과 완공 예상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1분기 소식지에는 기초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2분기 소식지에는 골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지를 버리지 않고 서랍에 차곡차곡 모아 두었습니다.
나중에 손주들에게 보여주려고요. 할아버지가 이 리조트가 지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소식지가 올 때마다 함께 보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완공되면 가장 먼저 우리 객실에서 하룻밤을 묵자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는 리조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팸플릿과 소식지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인터넷에서 분양형 리조트 피해 사례를 본 적이 있다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부토건이라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딸은 나중에 결혼하면 신혼여행 대신 거기서 쉬겠다고 농담을 했고 아들은 친구들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리조트 완공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지만 유로피안 리조트 현장만큼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행사에서 보내온 3분기 소식지에 따르면 주요 건물의 골조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외벽 마감 공사에 돌입했다고 했습니다. 콜로세움을 닮은 원형 건물에는 유리창 설치가 시작되었고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10년 봄이면 1차 오픈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저는 벌써 첫 수익금을 어디에 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하고 남은 돈으로 온 가족이 외식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 봄 아내와 함께 다시 태안을 찾았습니다. 완공 예정 시기가 다가왔으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 태안시를 빠져나오니 익숙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8개 동의 건물이 모두 골조를 마치고 외벽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을 닮은 원형 건물에는 유리창이 설치되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주변 조경 공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정말 유럽의 어느 리조트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멋지다고 완공되면 대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분양 사무소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일정을 물었습니다. 새로 바뀐 담당자는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환하게 웃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1차 오픈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무리 공사와 인허가 절차만 남았다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함께 몽산포 해수욕장에 들렀습니다. 5월의 바다는 차가웠지만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리조트가 오픈하면 매년 이맘때 여기 와서 조개도 캐고 낙조도 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근처 횟집에서 싱싱한 광어회와 우럭회를 먹으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서해안의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를 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행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0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예정된 완공 시기인 하반기가 다가왔지만 시행사로부터 오픈 일정에 대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분기마다 어김없이 오던 소식지도 3분기부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편 배송이 늦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되어도 11월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를 받는 담당자가 매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상담해주던 직원은 퇴사했다고 하고 새로운 담당자는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공사가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저는 직접 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에게는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 갔습니다. 바람이 매서운 늦가을 아침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 태안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에 활기차게 돌아가던 공사 현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크레인은 멈춰 있었고 레미콘 차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물들은 외벽도 완성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공사 현장 주변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분양사무소는 문이 잠겨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에는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주변을 서성이며 혹시 공사 관계자가 있나 살펴보았지만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울타리에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에 희망을 걸어보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일시적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미 녹이 슬기 시작한 철근, 먼지가 쌓인 건축 자재들, 바람에 찢어진 현수막 모든 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유로피안 리조트 시행사가 공사비 1,550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자금난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지급 보증을 서주었지만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공사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기사였습니다. 삼부토건의 조시 부사장이 이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12억이 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을 알선해주고 100억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총 11회에 걸쳐 뇌물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빚까지 합쳐 4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삼부토건이라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으니 안심했는데 그 회사의 고위 임원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혹시 일시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곧 해결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11년 초 분양자들 사이에서 연락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지고 피해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저처럼 퇴직금을 투자한 사람, 노후자금을 몰빵한 사람, 대출까지 받아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카페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에 찬 글, 절망에 빠진 글, 어떻게든 돈을 찾아보겠다는 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불안해하며 시행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해 봄, 분양자 대표단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1년 4월 공사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시행사는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시공사인 삼부토건도 2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으며 유동성 위기에 몰렸습니다. 삼부토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 원의 융자를 받아 간신히 회사를 유지했지만 유로피안 리조트 사업에 신경 쓸 여력은 없었습니다. 조시연 전 부사장은 배임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분노와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수백 명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로피안 리조트는 골조만 덩그러니 선체 유령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콜로세움을 닮은 웅장한 건물은 이제 흉물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에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고, 최악의 경우 집까지 잃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욕심을 부린 내 탓이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고생하며 모은 돈을 내 판단 착오로 날려버렸다고 사죄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을 탓하지 않겠다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분양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분양자 모임에 가입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빌딩 회의실에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저처럼 퇴직금을 투자한 60대 남성, 자녀 학비를 마련하려다 피해를 입은 50대 주부, 노후 자금을 날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행사는 이미 파산 상태이고 삼부토건도 배상 능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졌습니다. 2016년 리조트는 결국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감정가는 무려 2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이어받을 곳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매는 무려 22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가격이 계속 떨어졌지만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양자들의 희망도 함께 사그라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법인이 400억 원에 최종 낙찰받았습니다. 2천억 원짜리 단지가 400억 원에 팔린 것입니다. 5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분양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배당 순위에서 우선 채권자들에게 밀려 개인 분양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출 이자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2008년에 1억 1천만 원이었던 빚은 이자가 쌓여 1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를 내야 했지만 수입이 없으니 원금은커녕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날아갔고 적금도 바닥났습니다. 결국 이자 연체가 시작되었고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던 전화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혀 있으니 최악의 경우 집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은행 직원이 집에 찾아와 나가라고 소리치고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몸져 누웠고 병원비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위장병과 불면증으로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명절 모임에서 더 이상 리조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영업 30년 경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어와 아랍어에 능통하고 국제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해도 60대 구직자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수십 개 넣어 보았지만 면접 연락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류 탈락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이든 신입을 누가 뽑겠습니까? 종합상사 과장 출신이라는 경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눈높이가 높을 것 같다며 기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빌딩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 자리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기 퇴직한 50대, 60대들이 몰려들어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결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도매시장에서 새벽에 집 나르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도착해 짐을 나르는 인력을 구한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를 찾아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61라고 대답했습니다. 관리자는 60 넘으면 힘들 텐데 할 수 있겠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요? 그렇게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과일 상자와 채소 박스를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10kg이 10kg짜리 상자를 수백 개 날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새벽 시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내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나가는 저를 보고 뭔가 눈치를 챈 것입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국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 국을 먹으면서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첫 달 월급으로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대리 시절 월급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1980년대 대리 때 월급이 50만 원쯤 되었으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그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종합상사 해외 영업과장 출신이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르다니, 중동의 사막에서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따내던 사람이 20kg짜리 배추 상자를 나르고 있다니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내야 했고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음 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만큼 힘들었는데 몇 달이 지나니 견딜만해졌습니다. 근육도 붙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시장 상인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 채소 도매상 직원들, 같이 집 나르는 동료들. 그들은 제 사연을 알고 나서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했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면 어디서든 인정받는다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보람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2년간 시장에서 일하며 빚을 조금씩 줄여 나갔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전액을 대출 상환에 썼습니다. 아내도 건강을 회복한 후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고 새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장을 볼 때는 마트 할인 코너만 뒤졌고 반찬도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냉난방비를 아끼려고 여름에는 선풍기로 버텼고 겨울에는 내복을 껴입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66세가 되던 해 드디어 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은행에서 완납 확인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8년 만에 빚에서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적어도 빚쟁이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현재 저는 70살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32평 아파트는 대출 상환을 위해 팔아야 했고 지금은 15평 임대 아파트가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좁은 부엌. 예전에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약 11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거기에 아내의 노인 일자리 수당 30만 원을 더하면 총 140만 원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식비와 병원비를 쓰면 남는 것은 별로 없지만 알뜰하게 살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손주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경로당 옆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어 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 시절 익힌 영어가 이제야 진짜 쓸모를 찾은 셈입니다.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고 간단한 회화를 연습시킵니다.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면 사탕을 하나씩 주는데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선생님, 오늘 5개 외워왔어요. 하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태안 소식을 검색합니다. 14년째 방치된 유로피안 리조트는 여전히 콜로세움처럼 서 있습니다. 400억 원에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주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분쟁, 투자자 소송,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매년 20억 원의 유지비가 들어가는데도 철거하려면 수백억 원이 필요하니 손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웅장했던 건물은 이제 태안의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음산한 분위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그 건물을 볼 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기에 내 꿈과 희망이 묻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억 원이라는 돈이 콘크리트 속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평생 일한 대가로 받는 마지막 보상입니다.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것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청사진이라도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예쁜 그림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확정 수익률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의 확정이란 없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8%를 확정으로 준다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이 시공한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대기업도 부도가 나고 임원들도 비리를 저지릅니다. 삼부토건도 코스닥 상장사였지만 제 돈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투자는 항상 분산해야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퇴직금의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빚을 져서 투자하면 잃을 때 2배로 아픕니다. 원금도 잃고 빚도 갚아야 하니까요. 제가 만약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최소한 집은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고 명예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성공보다 성실이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르면서 배운 것이 30년 회사 생활에서 배운 것보다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면 인정받는다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맛있는 것을 사주고 영어 단어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든다면 제 아픔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